저는 이번 상승장 마지막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전고점 600만 원을 넘는다. 쉽게 말해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이 뭐가 있을까? 이더리움밖에 없겠죠. 이더리움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역사적인 가격 상승 변천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더리움이 화려한 부활을 하려면 저번 전고점 얼마였죠? 지금 환율로 따지니까 한 700 정도 되던데 670? 550인가 500 얼마였나? 한 5, 600 됐었죠? 이거를 넘으려면 요렇게 돼야 됩니다. 회생 방안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왜 올랐을까? 요거는 짬바가 없으면은 분석이 안 돼요. 얘기를 못 합니다. 제가 돈을 날렸던 이런 경험담까지 7년도에 이더리움이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레이어 1 그리고 ICO예요. 일단은 ICO부터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ICO 그리고 나중에 18년도에 거래소 런치패드 이런 것들이 막 생겼는데 ICO가 뭐였냐면 지금 알트코인들이나 지금 코인 얼마 전에 솔라나 생태계에서 펌프펀이라고 밈코인들 막 미친 듯이 발행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새로 나온 코인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ICO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게 트론이에요. 물론 트론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트론처럼 이런 신규로 발행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발행되는 알트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ICO 열풍이 불었죠. 신규 코인들이 여기저기서 열풍이 불었어. 제2의 비트코인 찾아라. 제2의 알트코인. 그리고 그 당시에 이더리움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런 애들. 대다수가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 실생활. 결제하는데 결제는 수수료도 비싸고, 속도도 느리고, 그냥 결제 아니면 거래. 아니면 채굴기로 채굴하고 끝. 근데 그 당시에 이더리움은 어떠한 기능까지 있었죠? SNS, 계약서, 이메일, 전자투표. 대비라고 부르죠.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제 그 이후인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제 기반으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덱을 이용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갔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뭘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스마트폰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더리움이 구글이다. 그러면 솔라나가 삼성, 수위가 최근에 잘 나가니까 수위가 화웨이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딱 이더리움인데 그 이더리움 스마트폰에서 앱이 활성화가 되죠. 이더리움 스마트폰에서 발행된 무슨 앱, 게임 앱, 아니면 또 있어? 비트코인 앱 비유를 하자면 스마트폰 생태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확장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17년도 12월 달에 크립토키티라고 뎁게임이 굉장히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합니다. 17년도 12월 달에 863달러를 기록하죠. 현재 환율 기준으로 12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8년도 1월 달에 1,400달러를 갱신합니다. 지금 환율 기준으로 200만 원. 그러니까 단돈 몇십만 원도 안 됐던 이런 코인들이 이더리움 가격이 미친 듯이 그냥 폭등을 한 거죠. 이유가 있어서 폭등을 한 겁니다. 이더리움이 2017년도 레이어 1 플랫폼. 그러고 나서 이더리움이 쭉 성장을 하면서 2019년도로 올라갑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때도 불장이었죠. 이때 이더리움 가격 상승한 이유는 뭐였을까? 디파이 플러스 NFT, 게임파이, 메타버스 요거는 세 개로 묶을 수 있겠죠. 요것 때문에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죠. 일단 2018년도 11월 달 유니스왑이 탄생을 합니다. 유니스왑 탄생하고 잘 되니까 팬케이크 스왑, 베이커리 스왑, 스시 스왑, 또 무슨 스왑이야? 그냥 바나나 스왑, 무슨 스왑이 무슨 수십 개가 생겨, 수백 개가. 덱스 거래소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업비트 이런 것들이 그 CEX 중앙화된 거래소고 덱스 거래소는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라고 P2P 거래입니다. 중개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KYC 인증도 안 해도 되고 신분을 숨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탈중앙화된 성격 그 거래소예요. 처음에는 탈중앙화된 거래소 성격으로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변모가 됐냐면 솔라나 펌프펀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게 밈코인들이 있죠.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씩 생성되는데 수만 개씩 사라져. 그런 위험한 밈코인들의 어떻게 보면 1차 상장 거래소, 1차 등용문. 왜냐면 2017년도 18년도 기준해서 그때 당시에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 스왑에 내가 알트코인을 만들어 그럼 상장 피가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좋을 때는 700, 1000만 원까지도 했었고
대체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요거는 웬만한 그 코인 분석하시는 분들 몰라요. 차트 그림 그리시는 분들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또 현역에 있었고, 그 당시에 실제로 코인 막 상장해가지고 유니스왑에서 관계자분들이랑 이제 미팅도 했었고, 광고 막 이런 촬영도 막 기획을 했었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만 원만 주면은 유니스왑이나 팬케이스왑에 상장이 됐었어. 그런 식으로 우후죽순 다 상장을 시키는 거죠. 덱스 거래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덱스 거래소의 1차 상장, 그리고 2차로 잘 나가면 CEX 거래소로 상장. 그래서 1차 등용문이 됐다. 자, 그럼 볼게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유니스왑이 잘 나가.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 생태계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미친 듯이 성장하고 확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솔라나가 성장한 이유 중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조한 부분이 주피터, 레이디둠, 솔라나 덱스 거래소가 활발하게 성장을 했죠. 얘네들이 잘 나가면서 솔라나 생태계도 커졌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 하반기 뭐가 붐을 일으켰냐면, 그때 경제방송들이, 모든 경제방송은 뭐 3프로TV,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유명한 경제방송들 있죠. 그때부터 우리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2024년도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인정을 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21년도부터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무슨 열풍이 불었냐면 NFT, 메타버스, 게임파이 이런 것들이 히트를 치면서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나 NFT 합니다, 나 메타버스 해요, 나 게임파이 합니다 이러면 해당 기업들 주가도 미친듯이 폭등했고, 해당 기업들이 발행한 코인들도 미친듯이 폭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2021년도 11월 4,900달러를 기록합니다. 뭐 그때 당시 환율은 뭐 500만원 후반대라고 하네요. 지금 환율은 670만원. 지금 환율 기준은 700만원 조금 안 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더리움의 아주 부흥기, 아주 행복했을 때. 자, 2022년도로 넘어갑니다. 22년도부터 24년도. 자, 이제부터는 조금 우울하니까 목소리를 조금 낮출게요. 자, 2022년도 9월 달에 머지 업그레이드 들어가죠.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 채굴기에서 스테이킹으로 넘어갑니다. 이더리움의 체제 변화 굉장히 지금까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체제가 변환이 됐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수수료까지 저렴해졌네. 이더리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덴쿤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레이어 2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뭐 이런 애들 생겨나면서 수수료가 절감됐고 레이어 2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3, 4까지 생겨버렸죠. 그리고 스테이킹 증가도 미친듯이 늘어납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체제를 변환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어떨까? 이더리움의 이런 체제 변환 아직까지는 실패다. 저는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보진 않는데 지금까지는 실패다. 왜? 이더리움 가격이 증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더리움이 주춤할 때 솔라나, 수이, 뭐 톤 이런 애들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더리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더리움의 해결책 크게 두 가지로 나눠드렸죠. 첫 번째, 기술적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확장 문제. 기술적 문제는 의미 없다. 어차피 수수료 저렴해질 거고 크게 의미 없다. 나아질 거다. 자, 이건 해결. 그럼 두 번째, 경제적 확장 문제이 있죠. 업그레이드 예정이니까 의미 없어. 이거는 해결된 거야. 이미 그걸만으로도. 자, 경제적 확장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부터 이더리움 회생 방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더리움 가격이 전고점 600만 원을 넘으려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나갑니다. 저는 이번 상승장 마지막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전고점 600만 원을 넘는다. 전 이유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경제적 확장 문제 중에 첫 번째는 RWA로 봅니다. 2017년도 이더리움 폭등, 뭐 때문에 올랐죠? ICO, 그리고 레이어 1 플랫폼. 기술적으로 ICO 레이어 1 때문에 올랐습니다. 테마 때문에.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디파이 플러스 메타버스, NFT, 그리고 게임파이까지. 얘네 때문에 오른 거예요. 자, 2024년도에는 뭐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RWA로 봅니다. 자, 상반기에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RWA 요거 폭등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블랙록이 기사 냈고 실제로 RWA 코인들이 막 미친듯이 폭등했죠. 그래서 우리 에메랄드 등급 그 회원분들 추천해줬던 코인도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00% 가까이. 자, 이 RWA랑 이더리움이 왜 연동이 되어 있냐면 볼게요. RWA 말 그대로 리얼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을 우리 블록체인 시장에 쉽게 말해서 실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뭐 미술품들, 화가 그림 뭐 이런 예술 작품들 요런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블랙록이 중간에서 비들 펀드를 통해서 기관들, 블랙록이나 이런 뭐 프랭클린 템플런 같은 이런 기관들이 연계를 해준대. 중개자 역할을 한대.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떼먹겠대. 그럼 기관들이 이 실물 자산과 블록체인을 연결시키려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 기관들 입장에서 실물 자산, 부동산이랑 블록체인 시장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팔 수 있게끔 해야 돼.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기관들 입장에서는. 블랙록이 중개를 하고 싶대.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대중성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이 체인을 쓰냐. 대중성이겠죠. 대중성이 떨어져. 미국에서만 막 써. 미국에서만 좋아해. 막 솔라나 미국에서만 막 활동하고 그런 체인을 쓴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전 세계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끔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실물 자산 시장을 블록체인과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대중성이 떨어져. 이더리움보다 대중성 높은 체인이 있어요? 네트워크 체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블랙록이야. RWA 시장을 중간에 연결해준 중개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성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뭘까? 안전성이에요. 대중성이 갖췄어.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쓰네. 근데 네트워크가 막 다운이 되네. 솔라나로 막 코인을 보냈는데 펜딩이 떠. 지연 중이래. 야, 네트워크가 막 멈추고 서비스가 막 멈추고 그럼 블랙록의 신빙성은 어떻게 될까? 블랙록이 중개하는 RWA 생태계에 접속한 사람들은 블랙록에서 떠나겠죠. 이해되셨나요? 프랭큰 템플턴이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나 수이 생태계를 써. 아직 검증이 안 됐어. 솔라나 지금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수이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더리움보다 이런 역사가 있나요? 지금까지 체인이 멈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기관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솔라나가 좋으니까 솔라나 채택하자, 수위로 채택하자 그렇게 채택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관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다. 대중성, 안전성. 왜? 체인이 멈추거나 아니면 대중성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본인들한테 타격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들펀드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더리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하반기에 RWA 섹터 요게 미친 듯이 폭등한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은 누구냐면은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말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선 선택지가 없어. RW 섹터가.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17, 20일 다 이더리움 가격 상승하는데 테마가 있었다. 그럼 올해 이번 상승장 마지막 사이클까지는 테마 가능성이 뭐가 있다? RWA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RWA 코인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 자산이라는 겁니다. 단 비트코인 제외.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 대다수의 월가의 헤지펀드나 이런 좀 우리가 들어봐도 이제 알 법한 이런 금융기관 얘네들은 솔라나 뭐 수이 우리 그냥 코인 생태계에서만 이제 알아주는 거지 안 담습니다. 몰라요. 무조건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런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담아서 차익 실현을 했어. 돈을 벌었어. 원금 빼놓고 어느 정도 일부 뭐 20% 30% 가까이 수익금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조금 리스크성 있는 좀 자산 투자를 하고 싶어. 어디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까? 쉽게 말해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이 뭐가 있을까? 이더리움밖에 없겠죠. 왜? 지금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 난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개뿐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현물 ETF 승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달러로 환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관들이 솔라나를 사서 매도를 해서 이게 환매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확실치도 않는데 거래소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위험성들을 다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한 자산 운용사한테 펀드에 자산을 맡기고 돈을 맡깁니까? 기관들은 우리 생각처럼 쉽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관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 비트 아니면 이더입니다. 명분도 확실하지. 금리도 떨어진다. 그리고 경기 침체 없겠네. 미국 소비가 이렇게 활발해? 활성화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위험성 자산에 조금 더 포트폴리오 배분을 좀 더 할 수 있겠다. 거기다 웹3 생태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까지 존재하겠죠. 2001년도 IT 버블 때랑 비슷하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모든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다 없어질
어떻게 보면 좀 분기점에 있는 거예요. 과도기에.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다. 2001년도에 살아남았던 그 기업들이 뭐 페이팔, 이베이, 뭐 아마존 요런 애들 살아남았죠. 그게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기관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얘는 비트코인과는 다른 쓰임새가 있겠구나. 웹3 생태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기대감이 존재하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ETF 옵션 승인까지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반대 쇼패팅까지 들어가면서 기관들이 해지할 수 있는 이더리움 투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 승인 났다. 요거 기사 떨어지면은 이더리움 가격 말아 올라가는 건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뻔해. 흔해. 항상 말씀드렸잖아. 이더리움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차라리 이더리움 걱정할 바에 옆집 아저씨 그냥 밥 먹었나. 머리숱이 지금 붙어 있나 없나. 가발은 떨어지지 않나 안 나. 패딩은 어떤 브랜드로 샀나. 그거 걱정하는 게 더 빠르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더리움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사람들 간사하지. 또 이더리움 가격 오늘 막 370 올라갔다가 조금 더 회복하는 거 보여지니까 또 막 이더리움 좋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또 욕하겠지. 300만 원 초반대. 기회인 줄 모르고.